한양의 북쪽 끝자락, 성문 밖, 십리 즈음에 위치한 낡은 주막은 해가 저물자마자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거칠게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고, 주막 앞에 걸린 청사초롱은 기름이 다 타가는지 위태롭게 흔들리며 희미한 빛을 토해낼 뿐이었다. 이곳은 도성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곳,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장돌뱅이나 짐꾼들, 그리고 신분을 숨겨야 하는 자들이 잠시 몸을 의탁하는 쉼터였다. 흙먼지 섞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주막 안으로는 매캐한 연기와 쉰 막걸리 냄새, 그리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땀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 냄새는 마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운명처럼 질척하고 텁텁했다. 주막 안은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찼으나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기이할 만큼 고요한 구석자리가 하나 있었다. 구석진 기둥 뒤, 그림자가 가장 짙게 들이운 곳에 한 사내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내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갓은 챙이 부러져 반쯤 내려앉았고, 가끈은 땀과 때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가 걸친 도포 또한 곳곳이 해지고 기워져 있어 그가 양반인지 아니면 몰락하여 떠도는 잔반 양반의 자손이나 벼슬을 못한 사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사내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짊어진 듯 등을 구부리고 앉아 이 빠진 사발에 탁주를 가득 따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희미한 흉터들이 얽혀 있어 그가 붓보다는 거친 물건을 다루는데 익숙함을 짐작게 했다. 그러나 주막 안에 그 누구도 그 사내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저 술에 취해 세상을 원망하는 흔하디 흔한 주정뱅이 중 하나라고 여길 뿐이었다.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모글대가 움직이며 텁텁한 술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그의 주위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통을 삼키듯 억지로 위장 속으로 들이붓고 있었다. 사내의 옆에는 낡은 무명천으로 칭칭 감아놓은 길쭉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얼핏 보면 지팡이 같기도 하고 보찜꾼들이 쓰는 멜대 같기도 했다. 허나 그 물건이 탁자에 닿을 때 나는 소리는 나무의 둔탁함이 아닌 묵직한 쇠붙이에 냉기를 품고 있었다. 사내는 무의식적으로 그 물건을 왼손으로 슬며시 감싸 쥐었다. 그 손길에는 묘한 애증이 서려 있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고 떼어내려 해도 살점처럼 달라붙어 있는 업보와도 같은 물건. 그것은 다름 아닌 검겜이었다. 천으로 가려져 있으나 그 안에는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예리하고 치명적인 칼날이 숨죽이고 있었다. 주모가 다가와 깍두기가 담긴 접시를 탁자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다. 어이, 선비 양반, 술만 마시다 속 버리겠수. 안주라도 좀 드시구려. 주모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으나 그 안에는 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며칠째 이 주막을 찾아와 말 한마디 없이 술만 마시는 이 사내가 안쓰러워 보였던 것이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모를 바라보았다. 눌러쓴 가챙 아래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어둡고 고요했다. 그 눈빛에는 삶에 대한 의욕도 타인에 대한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버린 공허만이 가득했다. 고맙소. 사내의 목소리는 긁힌 듯 낮고 잠겨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나온 말이라 그런지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깍두기 하나를 집으려다 잠시 멈칫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수전증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몸 안에 흐르는 기운, 억누르고 또 억눌러온 내공이 갈 곳을 잃고 혈관 속에서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을 차가운 탁주로 씻어내렸다. 참아야 한다. 잊어야 한다.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과거의 영광도, 피비린내, 나는, 전장도, 그리고 자신을 조선 제일검이라 칭송하던 사람들의 환호성도 모두 잊어야 했다. 지금의 그는 그저 이름 없는 필부일 뿐이었다. 주막의 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과 함께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다. 개 중에는 허리에 큼지막한 환도를 차고 거들먹거리는 왈패들도 있었고 보따리를 짊어진 상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제각기 자리를 잡고 앉아 큰 소리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자네 들었나? 저잣거리 아래쪽에서 흑사파 놈들이 또 난동을 부렸다더군. 말도 마시게. 관아 놈들은 뒷돈 받느라 눈 감아주고 백성들만 죽어나는 세상이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안주 삼아 오고 갔다. 사내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닫으려 애썼으나 무인의 예민한 청각은 원치 않는 소리까지 모두 잡아내어 뇌리에 박아넣었다. 사내는 탁주 주전자를 다시 기울였다. 하지만 주전자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쪼르륵. 마지막 한 방울이 사발에 떨어지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리고 취기로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생명을 베어 넘긴 손. 그 손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 숨어 숨만 쉬고 있는 짐승. 그것이 지금 자신의 꼴이었다. 그때였다. 주막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이 들려왔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무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들어온 자들은 하나같이 험상궂은 인상에 옷 매무새는 화려하지만 천박해 보이는 건달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얼굴에 긴 칼자국이 나 있었고 눈빛에는 살기가 번득였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다. 쥐 죽은 듯 조용해진 주막 안에서 오직 바람 소리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빈 술잔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저 조용히 술이나 마시다가 사라지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언제나 얄깨진 법이다. 하필이면 그 건달들의 시선이 주막구석, 가장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사내에게로 향했다. 다른 모든 이들이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을 때 홀로 태연하게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건달들의 비틀린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이제 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살기와 먼지의 움직임까지 느껴졌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근육이 수축하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낡은 무명천에 쌓인 검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주인의 각성을 재촉하는 듯했다.
그는 탁자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며 끓어오르는 본능을 억제했다. 제발, 그냥 지나가다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더 이상의 피를 보지 않으려는 처절한 기도였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건달 우두머리의 발소리가 뚜벅뚜벅 산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낡은 마룻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사내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꺼풀 안쪽으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던 그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밤, 이 허름한 주막이 또다시 피로 물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사내의 가슴 깊은 곳, 아주 깊은 곳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굶주리고 분노한 호랑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 뜨였다. 문짝이 부서져라. 열어젖힌 사내들은 거침없이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발에 묻은 진흙이 깨끗하게 쓸어놓은 마룻바닥을 더럽혔으나 개의치 않는 기색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옷의 태가 나기는커녕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듯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목을 덮을 듯 솟아오른 승모근과 불룩 튀어나온 배, 그리고 번들거리는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은 그가 무인이라기보다는 힘께나 쓰는 시정잡배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붉은색 띠가 매여 있었고 그 아래로 묵직해 보이는 환도 한 자루가 덜렁거렸다. 칼집에는 조잡한 장식이 요란하게 붙어 있어 주인의 허영심을 대변하는 듯했다. 어이, 주모, 여기 술판 좀 크게 벌려보지. 그래, 우두머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듣는 이의 고막을 아프게 찌르는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4명의 졸개들 역시 킬킬거리며 주막 안을 휘젓고 다녔다. 그들의 손에는 방금 전 어느 불쌍한 상인에게서 뜯어냈을 법한 닭 한 마리와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스대며 겁에 질린 손님들을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주막 한복판,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늙은 보부상이 황급히 짐을 챙겨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졸개 중 하나가 잽싸게 다가가 보부상의 보찜을 발로 툭 찼다. 보찜이 대굴대굴 굴러 구석에 처박혔다. 어르신, 자리가 비좁은데 눈치껏 비켜주셔야지. 엉덩이가 그리 무거워서야 장사는 어찌하시오. 졸개의 비아냥에 일당은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보부상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으나 그들의 허리춤에 매달린 칼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힘없는 자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도망치는 것뿐인 세상이었다. 우두머리는 늙은 보부상이 앉았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의자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다. 그는 다리를 탁자 위에 턱하니 올려놓으며 주위를 위압적으로 둘러보았다. 오늘 수금은 짭짤했어. 저 아랫마을 김가놈. 처음에는 죽는 소리를 하더니 메타작을 좀 해주니 곶감 빼먹듯 돈을 내놓더구먼. 그가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손가락으로 후비며 말했다. 졸개들이 맞장구를 쳤다. 형님 주먹 맛을 보고도 버티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덕분에 오늘 밤은 기생 끼고 놀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천박하고 잔인했다. 타인의 고통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모가 쟁반에 막걸리 주전자와 돼지고기 수육을 가득 담아내왔다. 손이 떨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모는 짐짓 태연한 척 미소를 지으려 애썼으나 입꼬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다. 아이고, 칠성파 형님들 오셨습니까? 오늘은 안주를 넉넉히 담았습니다요. 주모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을 건넸다. 이들은 한번 심사가 뒤틀리면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들이었다. 우두머리, 칠성이라 불리는 자는 주모의 엉덩이를 툭 치며 음흉하게 웃었다. 역시 주모밖에 없어. 내가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으리다. 물론 외상인 건 알지. 그는 뻔뻔스럽게 술병을 낚아챘다. 은혜를 갚겠다는 말은 헛소리였고 외상은 영영 갚지 않을 빚이었다. 술잔이 돌기 시작하자 주마가는 칠성파 일당의 동무대가 되었다. 다른 손님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칠성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손등으로 입가를 거칠게 닦았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다. 그는 젓가락으로 고기 반점을 집어던지며 투정을 부렸다. 고기가 왜 이리 즐겨 씹다가 이빨 나가겠네. 욕 바닥에 뱉어버린 고기 조각이 마침 옆자리 손님의 신발 위에 떨어졌다. 손님은 화가 났지만 칠성의 눈을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발을 감췄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 낄낄거렸다. 공포가 주는 쾌감. 그것이 그가 술보다 더 즐기는 안주였다. 주막의 공기는 탁하고 무거워졌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이 사내들이 뿜어내는 악취가 더 지독했다. 그것은 땀 냄새가 아니라 욕망과 폭력에 찌든 인간 내면의 썩은 내였다. 칠성은 으스대며 자신의 무용담을 이어갔다. 내가 한양 바닥에서 칼 좀 쓴다는 놈들하고도 붙어봤는데 말이야. 다들 겉멋만 들었지 실속이 없어. 내 이 칼 한 방이면 오줌을 지리며 도망가기 바쁘더라고. 그는 허리춤에 칼자루를 툭툭 치며 허세를 부렸다. 사실 그가 상대한 것은 진짜 무인들이 아니라 힘없는 양민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취기와 아첨 속에 부풀려진 그의 자아는 이미 자신을 천하제일의 고수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때 칠성의 눈길이 주막 구석진 곳에 머물렀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유독 고요한 곳, 어둠이 짙게 깔린 기둥 뒤에 마치 죽은 듯이 앉아있는 한 사내. 다른 손님들은 칠성의 눈을 피하거나 굽실거리기 바쁜데 저 구석의 사내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칠성은 순간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자신의 왕국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아니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오만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술 기운에 달아오른 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 저건 뭐야? 귀신이야. 사람이야. 칠성이 턱으로 구석을 가리키자 졸개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다. 남루한 행색, 푹 눌러쓴 갓,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보찜, 졸개 중 하나인 망치라 불리는 자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형님, 딱 보니 노숙하는 거지놈입니다.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들어왔다가 잠든 모양인데요. 또 다른 졸개 독사가 맞장구를 쳤다. 형님, 기분 좋으신 날에 저런 재수없는 놈이 있다니. 제가 가서 확 쫓아내고 올까요? 칠성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될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저 사내의 침묵이 거슬렸다. 마치 자신의 떠들썩한 과실을 비웃고 있는 듯한 침묵. 칠성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했다. 굴복하지 않는 것을 굴복시킬 때의 쾌감. 그것을 맛보고 싶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아니, 놔도 봐라. 내가 직접 가서 인사를 좀 해야겠어. 예의를 모르는 놈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게 도리 아니겠냐. 칠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의자가 탕 하고 뒤로 넘어갔다. 둔탁한 소리에 주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러나 명확한 사리를 품고 구석자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는 묵직했고 바닥을 울리며 다가갔다. 쿵, 쿵, 쿵. 그것은 평온했던 밤을 깨트리는 파멸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주모는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손님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구석 자리의 사내. 조선 제1검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는 칠성이 다가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의 무게, 호흡의 거칠기,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살기까지. 사내의 감각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피하고 싶었거늘. 탁자 아래 놓인 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다. 칠성의 그림자가 사내의 탁자를 덮쳤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칠성은 사내의 앞까지 다가가 거만하게 짝다리를 짚고 섰다. 그는 사내의 낡은 갓을 내려다보며 침을 찍 뱉었다. 침은 사내의 발치에 떨어졌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어이, 거지 양반. 사람이 다가오면 고개를 들고 아는 체를 해야지. 귀가 먹었나? 아니면 겁을 상실했나? 칠성의 목소리가 주막의 정막을 찢었다. 사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억누르고 있던 분노의 두개, 작은 균열이 생기는 징조였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챙 아래 감춰져 있던 그의 눈이 드러났다. 칠성은 순간 멈칫했다. 술에 취해 흐릿한 눈으로 보았음에도 사내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깊고 어두운 심년, 그 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으나 동시에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허무가 도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이내 자신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한양 뒷골목을 주름잡는 칠성이 아닌가. 고작 이런 거지 따위에게 기가 눌릴 수는 없었다. 그는 허세를 부리며 더욱 크게 소리쳤다. 눈깔은 왜 그렇게 뜨나. 뽑아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칠성의 고함이 주막을 뒤흔들었으나 사내는 그저 느릿하게 눈을 깜빡일 뿐이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떠있는 작은 배처럼. 그의 침묵은 위태로우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사내의 시선은 칠성의 얼굴을 지나쳐 허공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무시가 아니었다. 눈앞에 있는 이 시정잡배의 존재가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볍고 하찮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칠성에게 있어 그 무심한 눈빛은 그 어떤 욕설보다도 치욕적인 모욕으로 다가왔다. 이 자식이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칠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맹수처럼 그는 콧김을 뿜어댔다. 그는 거친 손으로 사내의 탁자를 쾅 하고 내리쳤다. 빈 술잔이 튀어오르고
젓가락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내 이름은 칠성이다. 이 바닥에서 내 이름을 듣고도 오금을 저리지 않은 놈은 내 놈이 처음이야.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게냐? 아니면 죽고 싶어 환장한 게냐? 그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섞여 있었으나 진정한 무인의 살기라기보다는 겁쟁이가 두르는 허세에 가까웠다. 사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술이나 한잔하러 온 객일 뿐이오.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 그만 가던 길 가시구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말투는 오히려 칠성의 화를 돋우는 부채질이 되었다. 굽신거리며 살려달라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훈계하듯 말하다니. 칠성의 뒤에 서 있던 졸개들이 웅성거렸다. 형님, 저는 보십시오.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형님 졸개들의 부추김에 칠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가던 길을 가라. 하, 이 주막이 내 놈 안방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칠성은 허리춤의 환도 자루를 움켜쥐었다. 금속과 가죽이 마찰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주막 안의 다른 손님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싸움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손에 또다시 피를 묻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구역질이 나는 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 여긴 것이다. 어딜 일어나 칠성이 사내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사내는 힘없이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사실 그는 칠성의 손길을 피할 수도 아니면 그 손목을 꺾어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모래가마니처럼 무력하게 밀려났다. 무공을 숨기기 위함이었다. 칠성은 사내가 맥없이 밀려나자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주제를 알면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내 놈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칠성은 의자를 끌어당겨 사내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빈 술잔을 사내 앞으로 툭 밀었다. 자, 술 한 잔 따라봐라. 내 기분을 상하게 했으니 벌주라도 올려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은 명백한 하대였다. 무인에게 있어 자신보다 하수라 여겨지는 자에게, 그것도 강요에 의해 술을 따르는 것은 굴욕 중의 굴욕이었다. 사내는 잠시 빈잔을 응시했다. 낡고 이가 빠진 사기잔. 그 안에 담길 것은 술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사내는 탁주 주전자를 들었다. 주전자는 이미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 남은 찌꺼기라도 따르려는 신엿을 했다. 쪼르륵. 탁한 술 몇 방울이 잔 바닥을 적셨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칠성은 그 꼴을 보며 낄낄거렸다. 이런, 술이 다 떨어졌군. 야, 막걸리 한 동이 가져와라. 졸개 하나가 주모에게서 술병을 빼앗아 칠성에게 건넸다. 칠성은 새 술을 사내의 잔에 넘치도록 부었다. 술이 탁자를 타고 흘러 사내의 무릎을 적셨다. 마셔라. 남기면 죽는다. 칠성의 명령은 단호했다. 사내는 젖은 옷자락을 개의치 않고 잔을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를 억누르는 내면의 싸움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술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가 잔을 내려놓자 칠성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야 좀 사람다워 보이는구먼. 하지만 칠성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사내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탁자 한 구석에 놓인 무명천 꾸러미에 시선을 고정했다. 긴 막대기 모양의 물건. 칠성의 눈이 호기심과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건 뭐냐? 보아하니 지팡이는 아닌 것 같고 보찜꾼들 멜대치고는 너무 짧은데 칠성이 손을 뻗어 꾸러미를 잡으려 했다. 순간 사내의 눈빛이 변했다. 지금까지의 무기력하고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 뇌전이 스치듯 날카로운 정광진광. 이 사내의 눈동자에서 번뜩였다. 사내의 왼손이 정광석화처럼 움직여 꾸러미를 덮었다. 탁. 둔탁하지만 명확한 소리가 났다. 칠성의 손은 꾸러미에 닿지 못한 채 허공에서 멈췄다. 사내의 손이 칠성의 접근을 막아선 것이었다. 주막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칠성은 당황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분명 저 거지의 손은 탁자 아래에 있었는데 언제 올라와 내 앞을 막았단 말인가. 눈으로 갔을 수 없는 속도였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사내를 쳐다보았다.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낮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놈은 위험하다. 하지만 칠성의 얄팍한 자존심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감히 거렁뱅이 주제에 내 손을 막아 내 명령을 거역해 수치심이 공포를 덮어버렸다. 칠성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자식이 손 안 치워 그 안에 금송아지라도 들었냐? 아니면 훔친 물건이라도 되는 게냐? 칠성은 사내의 손을 뿌리치려 힘을 주었다. 그러나 사내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칠성은 당황하여 두 손을 다 써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사내의 팔은 가늘어 보였으나 그 안에 내재된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칠성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졸개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님의 체면이 구겨지는 순간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과 눈을 마주쳤다. 갓 챙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죽어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천금 챈진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수만 번의 사선, 스센을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다. 사내는 조용히 그러나 폐부를 찌르듯 말했다. 사람에게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 있는 법이요. 그것이 물건이든 아니면 자존심이든. 칠성은 그 눈빛에 압도되어 입을 벙긋거렸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기세가 그를 의자에 못 박아 놓은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다. 기치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승패는 이미 결정나 있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벼랑 끝에 서고서야 자신이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법이다. 주막의 정막을 깨고 밖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길한 전조였다. 사내는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에서 힘을 빼지 않았다. 그의 손등에 솟은 핏줄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마치 잠들었던 용이 승천을 준비하며 몸을 뒤척이는 것과 같았다.
오늘 밤 이 초라한 탁자 위에서 무언가가 깨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이 칠성의 오만함일지 아니면 사내의 인내심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밤이 결코 평화롭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사실뿐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칠성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치 거센 파도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듯 그를 짓누르던 압박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칠성은 황급히 손을 거두어 들였다. 손목에는 사내의 5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고 뼈가 으스러질 듯한 통증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는 탁자 아래로 손을 숨기고 다른 손으로 손목을 주무르며 이를 악물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방금 느꼈던 그 기이한 공포, 심장이 조여드는 듯한 위압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칠성은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사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초라한 주정뱅이일 뿐인데 말이다. 이건 그저 녹슨 쇠막대기일 뿐입니다. 사내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금 평범하고 몸이 건조한 톤으로 돌아와 있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이라 남의 손을 타는 것을 꺼릴 뿐 귀한 물건이 아니니 관심 두지 마십시오. 사내는 최대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상황을 정리하려는 고수의 배려였다. 그는 칠성이 이쯤에서 물러나 주기를, 이 무의미한 실랑이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칠성의 뇌리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내가 손을 놓은 것은 자신의 기세에 눌렸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뒤에 버티고선 자신의 부하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착각한 것이다.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찬 것은 수치심이었다. 내가 고작 이런 거지 놈에게 겁을 먹다니. 칠성은 자신의 나약했던 순간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 그는 더욱더 거칠게 나와야만 했다. 그것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아니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유품, 하웃기고 자빠졌네. 칠성이 과장되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녹슨 쇠막대기를 보물단지처럼 모시는 꼴이라니. 역시 거지 근성은 어쩔 수 없구먼. 그는 탁자를 발로 걷어찼다. 탁자가 흔들리며 사내의 빈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주막 안의 정적을 다시 한번 찢었다. 칠성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았다고 확신했다. 사내의 양보가 그에게는 항복으로 보였던 것이다. 졸개들이 칠성의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형님, 저놈이 감히 형님 옥체에 손을 댔습니다. 손목을 잘라버려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그냥 보내시면 칠성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요. 졸개들의 부추김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칠성은 으쓱해진 어깨를 풀며 거드름을 피웠다. 들었냐? 내 아우들이 널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데 어쩌지? 내 손목이 욱신거리는 걸 보니 치료비라도 받아야겠는데 말이야. 사내는 깨진 술잔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파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속으로 탄식했다. 어찌하여 세상은 조용히 살려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가. 그는 다시 한번 인내심을 발휘하기로 했다. 가진 것이 없어 드릴 돈이 없습니다. 술값도 겨우 치렀으니 그만 너그럽게 용서하고 가시지요. 사내의 말투는 더없이 공손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칠성에게 예를 표했다. 무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꺾고 범부로서의 평온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했던가. 사내의 저 자세는
칠성의 기고만장함을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었다. 칠성은 사내의 정수리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안 그러냐? 칠성의 눈빛이 비열하게 번들거렸다. 그는 주모가 가져왔던 막걸리 주전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뚜껑을 열어 사내의 머리 위로 기울였다. 콸콸콸. 하얀 막걸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차가운 술이 사내의 갓을 적시고 가끈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과 옷깃을 흠뻑 적셨다. 시큼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사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모욕을 받아냈다. 막걸리가 속눈썹에 맺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처참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히 시비를 거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였다. 칠성은 빈 주전자를 바닥에 내던지며 박장대소했다. 꼴 좋구나. 이제야 좀 볼만하네. 술 냄새가 나야 진정한 술꾼이지. 졸개들도 덩달아 낄낄거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합창처럼 들려왔다. 사내는 눈을 감고 술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감각에 집중했다. 차갑다. 그리고 끈적거린다. 마치 전장에서 뒤집어 썼던 피의 감각과 비슷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성의 끈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었을까? 그는 소매로 얼굴을 닦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봐, 벙어리냐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해. 칠성이 다시 한번 사내를 조롱했다. 그때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막걸리로 젖어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전과는 달랐다. 아까의 눈빛이 경고였다면 지금의 눈빛은 선고 쉔거였다. 죽음의 선고. 사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밤이 깊었소. 더 늦기 전에 댁으로 돌아가시오. 이것이 내 마지막 호의요. 목소리는 작았으나 그 울림은 기이했다. 마치 동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았다. 칠성은 순간 움찔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자존심은 물러서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사내의 마지막 호의를 마지막 발악으로 받아들였다. 호의에 이 거렁뱅이 새끼가 돌았나. 내 놈이 지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칠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허리춤의 환도를 뽑아들었다. 스릉. 날카로운 금소금이 주막을 가득 채웠다. 칠성의 환도는 조잡했지만 살을 베기에는 충분히 날카로웠다. 그는 칼끝을 사내의 목젖에 겨누었다. 내 놈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기 전에 그 건방진 눈깔 깔아라. 내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칠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칼을 든 자가 왕이다. 그는 자신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다. 사내는 자신의 목 앞에 놓인 칼날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칼날에 묻은 기름때와 이가 빠진 날이 눈에 들어왔다. 관리되지 않은 검, 주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검이었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무명천 꾸러미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막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 칼, 함부로 뽑는 것이 아니오. 사내가 읊조렸다. 검은 흉기흉치라. 한번 빛을 보면 반드시 피를 불러오기 마련이니. 칠성은 비웃었다. 지랄하고 있네. 피를 보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놈이다. 칠성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내려칠 기세였다. 졸개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칠성이 뽑아든 것은 자신의 칼이 아니라 저승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였음을,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 곧 밤이 증명할 터였다. 허공을 가르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렸다. 칠성의 환도가 사내의 정수리를 향해 벼락같이 떨어져 내렸다. 그것은 위험용이 아니었다. 명백히 살을 가르고 뼈를 취하겠다는 살의 사이가 담긴 일격이었다. 주모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고 졸개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지는 잔혹한 광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했던 둔탁한 타격음이나 고통에 찬 신음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칠성의 칼날이 파고든 것은 사내의 머리가 아니라 낡아빠진 나무 탁자였다. 칼날이 나무 깊숙이 박히며 톱밥이 튀어올랐다. 칠성은 눈을 의심했다. 분명 베었다고 생각했다. 거리가 너무나 가까웠고 상대는 술에 취해 앉아있지 않았던가. 하지만 칼이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사내의 형체는 마치 신기루처럼 흐릿해지더니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칠성은 멍청한 표정으로 자신의 칼이 박힌 탁자를 내려다 보았다. 사람을 베는 것이 그리 쉬운 줄 아시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한 목소리.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몸을 돌렸다. 언제 이동했는지 사내는 칠성의 등 뒤 5발자국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의 옷자락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호흡 또한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고요했다. 주막 안의 공기가 기이하게 뒤틀렸다. 칠성의 졸개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앉아있던 사람이 눈 깜짝할 새에 등 뒤로 이동하다니. 이것은 시정 잡배들의 싸움 박질에서는 볼 수 없는 보법 부파이였다. 칠성은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크게 고함을 질렀다. 이 새끼가 쥐새끼처럼 요리조리 피하기만 할 테냐. 사내라면 당당하게 맞서라. 그는 탁자에 박힌 칼을 낑낑대며 뽑아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그는 이제 이성이 마비된 상태였다. 상대가 범상치 않은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은 들었으나 인정할 수는 없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온 모래성 같은 권위가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사내는 칠성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머리카락을 적신 막걸리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가에 닿았다. 그리가맨 진과 콩녀 그리가 콩녀 그리가 콩녀 입가에 닿았다. 찝찝하고 불쾌한 감각. 그러나 그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눈앞에서 날뛰는 저 하찮은 존재의 오만함이었다. 더 이상의 객기는 용서치 않겠소. 당장 검을 거두고 떠나시오. 사내의 경고는 마지막 통첩이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내가 아닌 탁자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무명천 꾸러미였다. 사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감싸 쥐었던 물건. 칠성의 입가에 야비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저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몸을 베는 것보다 마음을 베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것이 놈의 약점이다. 아하, 내 놈이 요리조리 피하는 걸 보니 목숨은 아까운 모양이구나. 헌데 이걸 어쩌나
내 놈이 끔찍이 아끼는 이 고물 단지는 피하지 못할 텐데. 칠성은 재빨리 탁자 위로 손을 뻗어 무명천 꾸러미를 낚아챘다. 사내의 눈썹이 크게 꿈틀거렸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 손 놓으시오. 사내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주막의 기둥이 흔들릴 정도의 내공이 실린 일갈 이허이였다. 그 소리에 칠성은 잠시 움찔했으나 곧이어 낄낄거리며 비웃었다. 왜 애가 타냐? 이 안에 든 게 뭐길래? 칠성은 거칠게 무명천을 찢어 발겼다.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천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물건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보검도 금으로 도금된 의장용 칼도 아니었다. 검집은 검은 남칠이 되어 있었으나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검자루는 낡은 가죽끈으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아니 오히려 볼품없어 보이는 낡은 검 한 자루였다. 칠성은 실망과 조롱이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 난 또 뭐라고? 고작 이따위 녹슨 고철 덩어리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단 말이냐. 엿장수 가위보다도 못하게 생긴 걸 가지고 유품이니 뭐니. 그것은 사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의 스승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다. 칠성은 검집을 손에 쥐고 흔들며 빈정댔다. 스승 꼴을 보아하니 그 스승이라는 작자도 뻔하겠구먼. 하긴 거지 스승 밑에서 거지 제자가 나온 꼴 아니냐. 이런 쓰레기는 불쏘시개로 쓰는 게 딱이야. 칠성은 검을 들어 주막 한가운데 타오르고 있는 화로를 향해 던지려는 신옷을 했다. 아니, 신혼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 검을 불 속에 쳐박아 사내의 절망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그 순간이었다. 죽고 싶으냐? 주막 안의 온도가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진 듯 했다. 칠성의 동작이 딱 멈췄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속삭임 같았다. 사내의 고개는 숙여져 있었으나 그 주변으로 검푸른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쌀기사치, 진짜 살기였다. 지금까지 칠성이 뿜어대던 어설픈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숨통을 조여오는 압도적인 공포가 공간을 지배했다. 칠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팔에 소름이 돋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던져야 하는데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온몸을 결박한 것 같았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 그리고 그 안에서 번득이는 차가운 이성. 그것은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에 맹수가 짓는 표정이었다. 역린이린. 용의 목 아래 거꾸로 난 비늘. 그것을 건드린 자는 반드시 죽음을 면치 못한다고 했던가. 내 부모를 유혹한 것은 참을 수 있다. 내 몸에 술을 부은 것도 참을 수 있다. 사내는 한 걸음, 한 걸음 칠성을 향해 다가갔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유령 같은 걸음이었다. 허나 그 검을 모욕한 죄는 그 입을 찢고 그 손을 잘라내어도 씻을 수 없다. 칠성의 졸개들이 황급히 칼을 뽑아들고 칠성의 앞을 막아섰다. 이놈이 오지마. 오면 벤다 망치가 소리쳤으나 칼을 쥔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독사 역시 뒷걸음질 치며 주춤거렸다. 사내는 그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계속 걸어왔다.
그의 기세 앞에 졸개들은 감히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물러났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검집을 든 채 뒷걸음질 쳤다. 등에 벽이 닿았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저리가 가까이 오면 이 검을 부러뜨려 버릴 테다. 그는 최후의 발악으로 검집을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꺾으려 했다.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감히 바람이 불었다. 아니, 사람이 바람이 되었다. 칠성이 눈을 깜빡이는 찰나 사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 칠성은 빈손으로 허공을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검집은 이미 사내의 손에 들려 있었다. 눈으로 타칠 수 없는 속도. 신의 경지에 이른 탄력 달리이었다. 칠성은 멍하니 자신의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 아팠다. 사내는 되찾은 검을 소중히 어루만졌다. 낡은 검집에 묻은 칠성의 더러운 손자국을 소매로 닦아내며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오랜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는 천천히 검자루에 손을 올렸다. 엄지손가락으로 코등이를 밀어 올리자 챙 하는 청명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주막 안에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칼집 입구에서 뿜어져 나온 서슬퍼런 검기 갬치가 촛불을 흔들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섬광이 번뜩였다. 그것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다. 수많은 전설을 써내려갔던 조선 제1의 명검. 그리고 그 주인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칠성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동네 똥개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 잠들어 있던 호랑이였음을, 아니, 호랑이조차 두려워 피해가는 이묵이었음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오줌을 지린 것이다. 하지만 수치심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눈앞에 닥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거대했기에 사내는 검을 반쯤 뽑은 상태로 칠성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그토록 원하던 칼춤. 원 없이 보여주마. 다만 그 대가는 내 놈들의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밤이 시작된 것이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던 긴장감이 마침내 끊어졌다. 칠성의 졸개들. 망치와 독사를 필두로 한 4명의 왈패들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사내에게 달려들었다. 죽어라. 이 미친놈아. 그들은 공포를 분노로 덮으려 발악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과 주먹은 제법 매서웠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룩시가 되었을 협공이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좁은 공간, 퇴로 없는 구석, 그리고 수적 열쇠. 모든 것이 사내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사내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세상은 느릿하게 움직였다. 졸개들이 내지르는 칼날의 궤적, 거칠게 내뿜는 숨결, 심지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의 움직임까지도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바위처럼 그저 고요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검집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주인의 살기를 감지한 검이 내지르는 피에 굶주린 환희의 진동이었다. 첫 번째 칼날이 사내의 어깨를 스치려는 찰나였다. 검을 잡을 자격조차 없는 놈들. 낮은 읍조림과 함께
사내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팥 짧고 간결한 파열음이 울렸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사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의 손이 언제 들렸는지, 그저 눈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채찍처럼 휘어졌다 펴지는 잔상만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망치가 비명과 함께 허공으로 붕 떴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환도는 이미 반토막이 나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그의 오른쪽 어깨는 무언가 둔탁한 것에 얻어맞은 듯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다. 망치의 거구 주취가 뒤따라오던 독사를 덮쳤고, 두 사람은 엉겨부터 탁자를 부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은 두 명의 졸개가 멈칫했다.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자국 하나 옮기지 않은 자세였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의 손에 들린 검집이 사선으로 비스듬히 들려 있다는 것뿐이었다. 사내는 검을 뽑지도 않았다. 그저 검집 끝으로 쳐냈을 뿐인데 뼈가 으스러지고 쇠가 부러진 것이다. 이것은 무공우공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했다. 그저 압도적인 힘의 차이. 어른이 어린아이의 손목을 비틀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이게 무슨... 졸개 하나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갔다.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은 두 명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덤벼라. 내 놈들이 믿는 그쪽 수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해주마. 졸개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악을 쓰며 다시 달려들었다. 이판사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사내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들의 칼을 피했다. 고개를 살짝 젖히고 어깨를 반춘 틀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칠성의 부하들이 휘두르는 칼날은 사내의 옷자락 끝조차 스치지 못했다. 마치 사내가 춤을 추듯 그들 사이를 유영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루하구나.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검집을 쥔 손목을 가볍게 돌렸다. 검집의 끝이 뱀의 머리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연달아 터졌다. 졸개들의 명치. 손목, 무릎 관절에 검집이 정확하게 꽂혔다. 살을 베는 예리함은 없었으나 뼈를 울리는 묵직한 충격이 그들을 강타했다. 컥! 졸개들이 억눌린 신음을 토하며 쓰러졌다. 손에 쥔 무기를 놓치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누구는 팔을 부여잡고 누구는 다리를 감싸 쥐었다. 순식간에 주막 바닥은 신음하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사내는 그들 사이에 홀로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고요한 호흡, 오직 그의 가끔만이 움직임의 여파로 살짝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칠성은 입을 떡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저놈들은 한양 바닥에서 꽤나 주먹 좀 쓴다고 자부하던 자신의 정예였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같은 저 병든 거지놈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다니 칠성의 다리가 제멋대로 후들거렸다. 그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사내의 존재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천천히 칠성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검집을 들어 칠성을 가리켰다. 검은 피칠이 벗겨진 낡은 검집 끝에서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와
칠성의 심장을 찔렀다. 내 놈 차례다. 칠성은 히익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그는 엉덩이 걸음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자, 잠깐, 말로 하자. 말로 내가 돈을 주마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칠성은 비굴하게 애원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꼬리를 흔드는 똥강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사내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다. 돈 내 놈이 뺏은 그 돈은 백성들의 피와 땀이다. 그것으로 내 검을 닦으려 하지 마라. 더러워지니 사내는 한 발짝 칠성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말로 하기엔 이미 늦었다. 내 놈이 내 머리에 술을 부었을 때, 그리고 내 스승의 검을 모욕했을 때, 내 놈은 이미 생성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것이다. 칠성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주막 손님들은 오히려 통쾌하다는 표정으로 혹은 숨죽인 채 이 처절한 응징을 지켜보고 있었다. 칠성은 깨달았다. 자신이 쌓아올린 공포의 왕국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힘이 사라진 폭군은 그저 초라한 겁쟁일 뿐이었다. 으아아악 칠성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단더를 꺼내 던졌다. 비열한 수법이었다. 단도는 공기를 가르며 사내의 가슴팍을 향해 날아갔다. 거리도 가까웠고 기습적인 공격이었다. 칠성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맞았다. 그러나 그 희망은 쇳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사내는 검집을 들어올리지도 않았다. 그저 손가락으로 튕기듯 검집을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날아오던 단도가 튕겨나가 천장에 박혀버렸다. 칠성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것은 인간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 사내의 눈빛이 더욱 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비겁함마저도 삼류구나. 사내는 이제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칠성을 완전히 덮어버렸다. 사내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검집 안에 잠들어 있던 날이 미세하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주 조금, 손톱만큼 드러난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잘 보아라. 내 놈이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사내는 검을 뽑을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단순한 발도 바더가 아니었다. 조선 제1검이라 불리던 시절. 수많은 적장의 목을 베었던 바로 그 기술. 10년간 봉인해왔던 금기진지가 오늘 밤 이 더러운 시정잡배를 상대로 깨지려 하고 있었다. 주막 밖에서는 바람이 멈추고 벌레 울음소리마저 끊겼다. 오직 사내의 손끝에서 시작될 파멸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듯 세상이 숨을 죽였다. 마침내 검이 울었다. 그것은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용이 승천하며 내지르는 포효와도 같았다. 낡고 볼품없던 검집에서 뽑혀나온 검신 갠쇠는 주막 안의 흐릿한 등불빛을 모두 빨아들일 듯 시리도록 푸른 빛을 내뿜었다. 녹슬고 이가 빠졌을 것이라던 칠성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검날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거울처럼 맑았으며 무엇보다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웠다. 그 빛은 주막의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칠성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사내의 손이 움직였다고 느낀 순간 이미 세상이 뒤집히고 있었다. 일검, 입겜으로 족하다. 사내의 나직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기도 전에 그의 몸이 유령처럼 앞으로 미끄러졌다. 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경공킹공이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두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는 공포에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가 느낀 것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아니라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뿐이었다. 바람, 칠성이 의아해하며 실눈을 뜨려는 찰나. 주막 안에서 기이한 파열음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다. 따다닥, 캉, 챙강, 마치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칼날이 동시에 공간을 휘저은 듯 했다. 사내는 이미 칠성의 등 뒤를 지나 주막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의 검은 여전히 허공을 겨누고 있었고 검끝에서는 미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독할 정도의 정적 진지이 찾아왔다. 칠성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 목이 붙어 있는지, 팔다리가 멀쩡한지 확인했다. 놀랍게도 상처 하나 없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흐흐. 빗나갔다. 내 놈도 별 수 없는 허풍쟁이였어. 칠성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비웃음을 흘리려 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주모의 겁에 질린 비명이 칠성의 고막을 때렸기 때문이다. 저것 좀 봐. 주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본 칠성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졸개들 주변. 그리고 칠성의 발치에 흩어져 있던 무기들. 망치의 환도, 독사의 비수, 그리고 졸개들이 놓친 몽둥이와 단검들. 그 모든 무기가 정확히 반으로 잘려나가 있었다. 마치 물을 썰어 놓은 듯 단면이 매끄러웠다. 쇠가 쇠를 자른 것이 아니었다. 기치가 쇠를 베어버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칠성이 기대고 있던 나무 기둥에는 깊은 검은 갠헌이 새겨져 있었고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옷의 소매와 옷자락이 너덜너덜하게 찢겨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의 살갗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나 그를 감싸고 있던 모든 허세와 무력이 발가 벗겨진 셈이었다. 이럴 수가. 칠성은 망연자실했다. 사내는 그를 뵐 수 있었다. 아니, 100번도 더 죽일 수 있었다. 하지만 베지 않았다. 칠성의 옷가지만을 베어낸 것은 그가 가진 권위와 자존심만을 도려내겠다는 명백한 의지였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였고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사내는 검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다. 검은 흉기다. 하지만 그 흉기를 다루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사내는 검을 허공에 한번 털어냈다. 검신에 묻지도 않은 피를 털어내는 듯한 의식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검집에 검을 밀어 넣었다. 스르릉, 철컥. 검이 검집에 완전히 수납되는 소리가 판결을 내리는 판관의 망치 소리처럼 엄숙하게 울렸다. 사내는 칠성을 향해 걸어왔다. 이번에는 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태산과도 같은 중압감이 칠성을 짓눌렀다. 칠성은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다. 살려주시오. 네. 내가 눈이 멀어 대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발. 목숨만은. 사내는 칠성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칠성이 잘려나간 옷자락을 발끝으로 툭 찼다. 내 놈이 휘두르던 폭력은 이 옷자락처럼 가벼운 것이었다. 힘없는 자들 위에서 군림하며 즐거워했겠지.
허나 진짜 힘 앞에서는 내 놈 또한 한낱 짐승에 불과함을 이제 알겠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꾸짖는 듯 하면서도 슬펐다. 그는 단순히 칠성을 응징하는 것을 넘어 무후의 도리를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회한을 토해내고 있었다. 칠성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펑펑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회개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힘에 대한 본능적인 굴복이었다. 졸개들도 고통을 잊은 채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하나둘씩 탄성을 내뱉기 시작했다. 저 검술은 설마 10년 전 전설로 사라졌던 그분이 아니신가?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낡은 갓, 허름한 도포,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검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조선 제1검의 형상이 눈앞의 사내와 겹쳐지기 시작했다. 사내는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탁자 위에 엽전 몇 서클을 올려놓았다. 부서진 기물에 대한 값이었다. 주모, 소란을 피워 미안하오. 이 돈으로 수리하시구려. 그리고는 칠성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다시는 검을 잡지 마라. 내 놈의 손은 검을 잡기엔 너무 더럽다. 만약 내 귀에 또다시 내 놈이 백성을 괴롭힌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는 내 검이 옷자락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말을 마친 사내는 보찜을 챙겨 들고 주막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처럼 쓸쓸해 보였으나 이제는 그 누구도 그를 초라한 주정뱅이로 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산이었고 깊은 강이었다. 칠성은 사내가 나가는 모습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다. 주막문이 열리고 찬 밤바람이 몰아쳤다. 사내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휘날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으나 그 고요는 이전의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정화증화된 고요함이었다. 주막의 문이 덜컹 소리를 내며 닫혔다. 사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밤바람과 주막 안을 가득 채운 비현실적인 정적뿐이었다. 방금 전까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고함과 새소리는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바닥의 뒹구는 잘려나간 쇠붙이들과 너덜너덜해진 옷자락,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서늘한 철 냄새만이 그 모든 것이 참혹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칠성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굳게 닫힌 문에 못 박혀 있었다.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그는 침을 삼키려 했으나 목구멍이 조여들어 쇳소리만 낼 뿐이었다. 그의 뇌리는 방금 목격한 그 은빛 섬광을 끊임없이 재생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도 소름 끼치는 속도였다. 아니, 속도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베어버린 듯한 움직임이었다. 형님. 구석에 처박혀 있던 졸개 독사가 쉰 목소리로 칠성을 불렀다. 독사는 자신의 잘린 비수자루를 멍하니 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평소라면 당장이라도 욕설을 퍼부으며 화풀이를 했을 칠성이었지만 지금은 고개를 돌릴 힘조차 없었다. 그저 멍하니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다는 안도감보다는 죽음의 문턱을 밟고 돌아왔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뒤늦게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칠성일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경멸과 동정, 그리고 기이한 통쾌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호랑이인 줄 알았던 자들이 실은 이빨 빠진 늙은 고양이만도 못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 시선들이 칠성의 살갗을 바늘처럼 찔러댔다. 평소 같았으면 뭘 쳐다봐 라고 소리쳤겠지만 지금 칠성의 목구멍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그때 구석진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노인 하나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맑은 노인이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칠성에게 다가왔다. 칠성의 졸개들이 움찔하며 물러섰으나 노인은 개의치 않고 칠성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칠성의 잘린 옷자락 조각을 지팡이 끝으로 툭 건드렸다. 운이 좋았구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뼈가 있었다.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 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다. 자네는 오늘 밤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전설을 본 것이야. 노인은 혀를 쉽쉽 차며 말을 이었다. 10여 년 전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볼 때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왔다는 그 검귀, 갬귀. 사람들은 그를 무영검 무인갬이라 불렀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벤다 하여 붙여진 이름일세. 무영검. 칠성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 이름은 한양 뒷골목 건달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혹은 괴담처럼 떠돌던 이름이었다. 믿지 않았다. 그저 늙은이들이 술자리 안주 삼아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했었다. 그런데 그 전설이, 그 괴물이 바로 내 눈앞에, 내 술상머리에 앉아 있었다니. 칠성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마터면 전설의 한 줄로 기록되지도 못하고 그저 이름 없는 시체일이 되어 거적대기에 말려나갈 뻔했던 것이다. 노인은 지팡이로 칠성의 어깨를 툭 쳤다. 그분이 자네의 옷만 베고 목을 남겨둔 것은 자네가 불쌍해서가 아닐세. 자네의 그 더러운 피로 자신의 검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셨던 게지. 그걸 감사히 여기게나. 노인의 말은 비수처럼 칠성의 가슴에 꽂혔다. 수치심이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차라리 죽여줬으면 덜 비참했을까. 아니, 살려둠으로써 더 큰 형벌을 내린 셈이었다. 이제 칠성은 평생 이 밤의 공포를 잊지 못할 것이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서늘한 검광이 목을 스치는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그리고 한양 바닥 어디를 가든 전설에게 덤비다 오줌을 지린 놈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다. 그의 건달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었다. 칠성은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결국 바닥을 짚고 엎드린 채 오열을 토해냈다. 으흐흑, 으흑. 굵은 눈물이 바닥에 먼지와 섞여 진흙이 되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심에 대한 애도이자
자신의 초라한 실체에 대한 자각이었다. 졸개들도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들 역시 마음속에 흉기를 내려놓고 있었다. 주막의 문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칠성의 구분 등 위로 내려앉았다. 이지러진 하얀 달이었다. 기울어가는 달빛은 마치 칠성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 처량했다. 주모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바닥에 널린 쇠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짤그랑, 짤그랑, 쇠조각 부딪히는 소리가 칠성의 울음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이루었다. 칠성은 흐릿한 눈으로 문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는 사내의 잔상이 어른거렸다. 거대한 산, 넘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벽. 칠성은 떨리는 손을 모아 문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것은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본능적인 경외징외의 표현이었다. 다시는 검을 잡지 않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기어들어 갈 듯 작았으나 그 맹세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그는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빈 칼집을 풀어 바닥에 내던졌다. 텅 빈 칼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것은 칠성이라는 인간이 껍데기만 남은 허울이었음을 인정하는 의식이었다. 밤은 깊어만 갔다. 주막 안의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그들은 나가면서 칠성을 힐끗거렸지만 더 이상 비웃지 않았다. 칠성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했기에 비웃음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칠성은 홀로 남아 식어버린 국밥 국물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거리의 시비로 시작된 밤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이 밤이 남긴 파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주막 앞에 걸린 청사초롱을 흔들었다.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였다. 마치 칠성의 운명처럼. 그리고 어딘가로 사라진 그 고독한 검객의 뒷모습처럼 세상은 여전히 위태롭고 쓸쓸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밤은 짧고 소문은 길었다. 주막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은 동이 트기도 전에 한양 바닥의 뒷골목을 타고 무섭게 퍼져나갔다. 장터의 국밥집, 짐꾼들이 모이는 객주, 심지어는 고관 대작들의 하인들이 드나드는 좁은 골목길까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사리부터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글쎄, 삿갓쓴 거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칠성파 놈들의 칼을 전부 엿가락처럼 잘라버렸다지. 뭔가 아니지. 내가 듣기로는 눈빛만으로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던데. 호사가들은 침을 튀기며 떠들었고 듣는 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소문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만 듣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한양의 어두운 구석, 돈과 폭력으로 얽힌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자들에게 이 소문은 단순한 야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자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냥감의 흔적이었다. 도성 안쪽, 화려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북촌의 어느 은밀한 사랑방, 최고급 비단을 두른 중년의 사내가 곰방대를 물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복면을 한 첩자가 무릎을 꿇고 보고를 올리고 있었다. 확실하냐? 중년 사내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첩자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예.
대감, 인상차게와 검술의 묘사가 일치합니다. 낡은 검집,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그 기술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다수입니다. 중년 사내는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었다. 떨어진 재가 붉은 불씨를 머금고 쓰러졌다. 허허. 죽은 줄 알았던 호랑이가 제 발로 마을에 내려왔구나. 사내의 눈빛이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렸다. 그는 10년 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자객들을 보냈으나 그 조선 제일검에게 전멸당했던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검객의 생존은 자신의 안위를 위협하는 가장 큰 가시였다. 당장 사람을 풀어라. 이번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 천금을 내리겠다. 한편 소문의 주인공인 사내는 이미 도성을 한참 벗어난 산길을 걷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숲은 안개에 젖어 축축했고 이름 모를 산새 소리만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묵묵히 걷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는 알고 있었다. 어젯밤 그 찰나의 순간에 검을 뽑음으로써 자신이 지켜오던 평온한 은둔의 삶이 깨져버렸음을 사내는 흐르는 계곡물 앞에 멈춰섰다. 무릎을 꿇고 손을 담그자 뼈가 시릴 듯한 냉기가 전해져 왔다. 그는 물을 한 움큼 떠서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이 열기를 식혀주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 10년의 세월이 흘러 주름이 지고 초라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다. 그는 물속의 자신을 향해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결국 검을 진 자의 운명은 피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는 보찜 속에 넣어두었던 검을 꺼내 들었다. 낡은 검집. 어젯밤 칠성에 더러운 손때가 묻었던 곳을 옷자락으로 꼼꼼히 닦아냈다. 검은 죄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자신의 미숙함과 힘을 과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있을 것이다. 그는 검을 다시 보찜 깊숙이 갈무리했다. 이제 이 검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바람 냄새가 달라져 있었다. 평온하던 산바람 속에 미세하게 섞여 있는 비릿한 냄새. 그것은 다가오는 추격자들의 살기였다. 빠르구나. 사내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강호의 정보망은 관아에 그것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칠성파 같은 피라미들이 아니라 진짜 살수들이 냄새를 맡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까마귀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예사롭지 않았다. 사내는 보찜끈을 고쳐매며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머무를 곳은 없었다. 걷고 또 걸어야 했다. 자신의 업보가 따라오지 못할 곳까지, 혹은 그 업보를 마주하고 끝장을 볼 곳까지. 산길을 내려오던 사내는 갈림길 앞에 섰다. 한쪽은 인적이 드문 험한 산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큰 길이었다. 숨으려면 산으로 가야 했고 당당하려면 길로 가야 했다. 사내는 잠시 망설였다. 도망치는 삶에 지친 것일까? 아니면 어젯밤의 일격이 그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깨운 것일까?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살기를 숨기지 않는 노골적인 기척이었다. 거기 멈추시오. 무영검. 사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10여 미터 뒤 흑색 무복을 입고 얼굴을 가린 3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기형도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감정 없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현상금 사냥꾼 혹은 과거의 원한을 갚으러 온 자객들. 사내는 그들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검을 뽑게 만든 세상이 보내온 청구서일 뿐이었다. 내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요. 사람을 잘못 보았소. 사내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자객 중 우두머리가 비웃듯 말했다. 천하의 무용검이 거짓말도 하는군. 어젯밤 칠성파 놈들을 혼쭐 낸 솜씨가 자네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대감께서 자네의 목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네. 사내는 걸음을 멈췄다. 대감. 그 단어 하나가 잊고 싶었던 기억의 빗장을 열어 젖혔다. 권력에 기생하여 무인들을 개처럼 부리던 자들. 무인들을 무한분해사.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추악한 배우. 사내의 손이 보찜끈을 꽉 쥐었다. 피하려 했으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었다. 10년 전 끝나지 않은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라는 하늘의 계시였다. 그 대감에게 전하시오.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숲속의 새들이 놀라 날아오를 만큼 묵직한 내공이 실려 있었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자객들이 동시에 검을 뽑아들었다. 숲속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사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보찜을 내려놓았다. 하루 만에 2번이나 검을 잡게 되다니 얄레진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집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상대는 진짜 칼잡이들이었으니까. 바람이 불어와 사내의 갓을 날려보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회한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전설은 다시 시작되었다. 원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지켜야 할 도리도리를 위해서. 길 위의 먼지가 회오리치며 사내와 자객들 사이를 가로질렀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주막 앞에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연한 초록빛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주막은 다시금 오가는 길손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은 탁주 한 사발에 목을 축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화제는 언제나 하나의 전설로 귀결되곤 했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지난 겨울 칠성파를 단신으로 박살낸 그 검객 이야기 말일세. 듣고 말고 그 뒤로 관군이랑 자객들이 떼거지로 쫓아갔다는데 그림자조차 밟지 못했다지 쫓아가던 자객들이 죄다 칼이 부러진 채 나무에 묶여 발견되었다는 소문도 있더군. 사람들이 침을 튀기며 무용담을 늘어놓을 때마다 주막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바닥을 쓸고 있는 사내가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무명 옷을 입은 그는 다름 아닌 칠성이었다. 화려한 비단 옷과 거만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노동의 고단함을 아는 순박한 일꾼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걸레를 빨아 탁자를 닦으며 손님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씁쓸하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어이, 칠성아 깍두기 좀 더 가져오너라. 주모의 목소리에 칠성은 예, 갑니다요 하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주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상을 엎었을 그였으나 이제 그는 이 주막의 가장 성실한 일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흘린 땀으로 번 돈이 남을 협박해서 뺏은 돈보다 훨씬 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늦은 밤, 칠성은 일을 마치고 주막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가 앉은 자리는 바로 그날 밤, 그 무용검이라 불리는 사내가 앉았던 그 구석 자리였다. 칠성은 탁자 위에 놓인 빈 술잔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대협. 칠성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의 공포는 어느새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 사내는 칠성의 목숨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칠성이라는 인간을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려주었다. 검겜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셈이었다. 칠성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한 뼘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언젠가 그가 다시 온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이었다. 한편 천리 밖 남쪽 바닷가 파도 소리가 요란한 절벽 끝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해진 갓과 낡은 도포, 그리고 등 뒤에 멘보찜. 그는 변함없이 초라한 행색이었으나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사내는 보찜을 풀어 검을 꺼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검집에 달린 낡은 장식을 흔들었다. 그는 검을 뽑지 않았다. 이제 검을 뽑아 증명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객들은 그를 쫓기를 포기했고 세상은 그를 전설로 남겨두었다. 그는 그저 흘러가는 구름처럼 머무르지 않는 바람처럼 존재할 뿐이었다. 스승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내 절벽 아래로 술을 뿌렸다. 술은 바람에 흩어져 하얀 포말 속으로 사라졌다. 검을 쥔다는 것은 베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기 위함이며 진정으로 강한 검은 검집 밖으로 나올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요.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10년 묵은 한흔과 분노의 찌꺼기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흥청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겼음에 안도하는 평범한 필부의 마음뿐이었다. 사내는 다시 보찜을 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길을 떠났다. 그의 발자국은 모래 위에 잠시 남았다가 밀려오는 파도에 지워졌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세상 어딘가에 불의가 춤을 추고 약한 자가 눈물 흘리는 곳이 있다면 그 낡은 갓을 쓴 사내가 바람처럼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만이 사람들 사이에 남겨질 뿐이었다. 빈 찻잔에 달빛이 가득 차올랐다. 이야기는 끝났으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